저는 올해 40살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돈 쓰는 것에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짠돌이 우리 남편 때문이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어쩌면 조금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개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돈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별로 강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도 엄청 강한 편이었고 그에 못지않게 비싼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편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저희 집안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엄마부터 그런 성격이고 언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생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제 성격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던 아빠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 집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식구가 살고 있던 예쁜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도 아빠 사업을 정리하면서 벌인 빚잔치 끝에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방 2개 있는 낡은 빌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은 좁은데 저희 집안 세 여자가 그동안 사들인 물건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집에 다 들여놓을 수조차 없어서 이삿짐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제 친구가 중고로 물건을 처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쓰던 물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너네 집안 옷이며 가구며 전부 명품이라며? 그것만 팔아도 한동안 생활비 걱정은 할 필요 없을걸? 제 친구의 말에 우리 세 여자들은 사업이라도 새로 차린 사람들처럼 역할 분담을 나눠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직접 거래를 하며 지방과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전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남이 쓰던 물건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대부분의 물건들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절반 이상이 택배로 거래했지만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전에 비싼 돈 주고 사놓고 딱 한 번 사용했던 에어프라이기를 사고 싶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저는 돈 몇 푼 벌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추리닝 복장으로 약속 장소인 집 근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거래하는 물건이 물건인 만큼 당연히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제 스타일이라 그 순간 저는 후줄근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10명이 보면 그중에 7, 8명은 호감형이라 말할 정도로 외모가 모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 호감도 잠시였고 남편은 물건을 보자마자 대뜸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통비 정도는 깎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 느꼈던 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한 푼도 못 깎아준다고 하자 투덜투덜하며 입금을 하고 에어프라이어를 가져갔어요.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너무 별로라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계 사용법에 대해 통화를 하다가 그 이후로도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고 점차 서로의 일상을 묻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세상에 별의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더니 제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이런 식으로 중고물건 거래를 하다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처음엔 매일 대화를 나누는 친구로 이어졌다가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발전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알면 알수록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저는 끌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 미래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마음은 저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단 항상 대화를 할 때마다 실속 가성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비싼 데이트보다는 저렴하지만 즐거운 데이트 코스를 매번 자기가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집안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절약하는 모습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절약과 궁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솔직히 저는 제 안목보다는 남이 좋다고 하는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사는 편이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 비교는 물론이고 이것저것 두루 따져서 신중하게 구입을 하는 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다고 남편이 돈 때문에 궁상까지 떠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메이커나 명품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잘 쓰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옷차림이나 평소 생활의 센스가 좋다는 평가가 많기도 했었죠.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조금씩 경제관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할인을 기다리거나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죠. 저의 이런 변화에 가장 크게 놀란 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던 날 가족들은 이미 남편을 사윗감으로 낙점해 놓은 뒤였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겨우 1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의 결혼 허락을 받고 바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면 쓸데없는 큰 지출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희 남편은 절대로 그런 걸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웨딩 플래너 대신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발로 뛰며 계약을 하러 다녔죠. 제 친구들은 저런 남자가 어디에 있냐며 제가 남편을 잘 만났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도 제가 가진 부족한 점을 남편이 알아서 챙겨주고 커버를 해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초반에 잠시뿐이었고 결혼한 후에는 확 달라진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연애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약의 신세계였죠.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의 전원코드를 빼놓는 건 기본이었고 엄연히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은 그 기능을 사용할 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밥을 하면 한 번 먹고 남은 건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의 효율을 따져서 물건을 꽉 채워놓는 것은 절대로 금지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물건을 새로 하나 구매하려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 하나를 중고로 팔던지 폐기를 하던지 해야 새로 살 수 있다는 우리 집만의 규칙이었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충동구매는 절대 할 수 없었고 예전에는 길을 가다 눈에 들어오면 일단 사야 직성이 풀리던 저로서는 큰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집안에 다른 걸 한 가지 처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 낭비하는 습관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절약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냥 좋아 보였는데 결혼해서 한 집에 살다 보니 남편의 절약 정신은 제 정신건강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 홈쇼핑 채널을 보던 중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핸드백을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잘 참고 살았는데 홈쇼핑을 보자마자 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당장 안 쓰는 집안 살림을 다 내다 팔았지만 저는 제 핸드백만큼은 단 하나도 팔지 못할 정도로 가방에 큰 애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한참을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방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거 무이자로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하거든.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방 한 번 사달라 한 적 없잖아. 이번에 하나 장만하면 안 될까? 진짜 좋은 기회라서 그래. 뭐? 가방이 양말이나 티셔츠도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한 거야? 여보는 남자라서 몰라서 그래. 여자들은 옷이나 장소에 따라 바꿔서 들어야 하거든. 글쎄,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집 냉장고 값보다 비싸잖아.
명품백을 사고 싶다는 제게 냉장고 가격과 비교를 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가방을 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제 돈으로 사면 될 텐데 뭐하러 남편한테 허락을 받냐고 했지만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경제권 자체가 남편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금씩 저는 남편의 절약 정신 때문에 짜증이 났었고 뭐라도 하나만 걸려봐라 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그동안 타던 경차는 팔고 크고 안전한 차가 필요하다며 자기 혼자 덜컥 차를 계약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기는 수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 아니, 당신이 애 낳으면 짐도 많이 넣고 다녀야 하고 지금 타는 모닝보다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하잖아. 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남편의 선택에 불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둘이 살 때는 모닝이라는 작은 차를 타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실속을 따져가며 경차를 타고 다니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고 차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은 두 말 않고 알겠다며 바로 가서 계약 취소하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다가 아이 낳고 경차 타고 다닐 것 같길래 그냥 못 이기는 척 제가 양보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통큰 지출을 한 남편은 차값이 부담이 되었는지 그 뒤로 더욱더 아끼기 시작했죠. 심지어 당장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오는데 아이용품을 전부 중고로 사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 태어나면 옷이며 장난감을 얼마 쓰지도 못한다더라. 중고마켓에 보면 새거 같은 중고를 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첫 아이한테 입힐 옷까지 남이 입던 중고로 사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제 심정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자기가 직접 중고로 아이용품을 하나씩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먹을 젖병까지 중고로 사오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는 꼭지만 새 걸로 사서 갈아 끼우면 된다면서요.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수유량이 충분치 않아 분유를 초반부터 타서 같이 먹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분유값이 너무 비싸다는 잔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에게 충분히 모유를 먹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와중에 남편까지 저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원래는 짧게 3달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려 했지만 도저히 회사에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아이를 봐주기로 했던 친정엄마도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져서 도저히 아이를 맡길 수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2년 육아휴직을 풀로 사용하고 다시 복직하는 건 그 이후에 생각을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랑 상의 없이 그런 걸 결정했다고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무려 이틀 동안 저와 대화 한마디 없던 남편이 기껏 제게 한다는 소리가 딱 1년만 육아휴직 쓰고 그 뒤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었어요. 첫돌 지나자마자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자는 남편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제가 버는 돈이 필요하다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살림과 육아는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고 매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에서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도 좀 컸으니까 당신도 새 직장 알아보는 건 어때? 아직 젊고 능력이 너무 아깝잖아. 저는 남편이 제가 돈을 안 벌어오니 눈치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우기가 생겨서 복직이나 재취업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현수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게? 어머님이 애 봐주신다고 하면 나도 직장 알아볼게. 어차피 어린이집으로는 절대 아이 감당 못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 이상 크게 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의 애정도 동시에 멈춰버렸죠. 얼마 후 친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제 형부가 될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형부는 대기업에 다니고 이미 억대가 훌쩍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능력자였어요. 예비 형부는 제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백화점 브랜드의 아이옷을 사왔고 남편은 그 선물을 옆에서 슬쩍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비싼 거 같은데.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돈 좀 되겠다. 진짜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형부와 제 남편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와 식사 자리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결혼 이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보다도 씀씀이가 큰 형부를 은근히 더 반기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이나 비싼 선물을 해드렸기 때문에 짠돌이 저희 남편에 비하면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부가 전부 다 준비했고 저희 언니는 시댁에서 몸만 오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제서야 저는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처럼 여유로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제 삶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언니는 결혼식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고 보기에도 좋았지만 피로연 식사부터 완전히 격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돈이 좋구나 싶었고 솔직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제가 입맛이 없어 깨작거리고 있자 제 것까지 가져가서 다 먹어 치우더라고요. 창피해서 저는 남은 음식 남편에게 다 먹으라 하고 아이와 함께 자리를 옮겼어요. 예전에는 잘생겼다 싶었고 허우대 멀쩡하던 남편은 어느새인가 가성비만 따지며 최저가가 아니면 살 생각도 안 하는 궁색한 아저씨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저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남은 제 인생이 암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결혼 6년 차에 들어섰고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잘 생각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시험이 임박했을 즈음 이제 막 임신을 한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얼마 후에 친정엄마 칠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엄마 칠순도 까먹었니? 아무리 바빠도 잊을 게 따로 있지. 언니의 그 말에 순간 서글퍼지더라고요. 오죽 제가 생활에 쫓기며 살았으면 내 부모 칠순도 잊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건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함이었고 자격증만 따면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차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서 독립을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엄마의 칠순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바로 친정으로 오기로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와 같이 케이크를 사들고 일찌감치 친정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제가 사온 집 앞 베이커리 케이크가 민망할 정도로 친정집 식탁 위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2단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온 케이크를 슬그머니 주방 옆 베란다로 감춰놓았습니다. 곧이어 생신상이 차려졌고 언니와 형부는 엄마에게 5만 원짜리 신권이 한 다발 들어있는 500만 원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아끼고 모은 제 용돈으로 50만 원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 제게 언니가 이런 말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희들 힘든 것 같아서 우리가 너희 몫까지 넉넉하게 넣었어. 괜히 부담 갖지 마. 우리 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더 상하더군요. 하지만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엄마는 언니네 부부가 드린 용돈을 받고 기뻐하셨어요. 너가 그래도 장녀라고 늦게나마 시집가더니 철이 들었구나. 아무튼 고맙다. 이서방도 고마워 잘 쓸게.
엄마는 눈앞에 있는 두둑한 현금을 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였죠. 하필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허겁지겁 음식부터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가 큰 사위 앞에서 창피했는지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김서방이 늦게까지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다 왔나 보네. 어떻게 미역국이라도 더 떠다 줄까? 당연히 더 주셔야죠. 제가 장모님이 끓인 미역국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도저히 그 말에 웃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미역국 냄비를 남편에게 다 처먹으라고 들이부어버리고 싶었죠. 돈 관리 잘한다고 하길래 경제권을 통째로 넘겼더니 장모 칠순에 빈손으로 와서 거지처럼 밥부터 먹는 남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남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저희 엄마에게 내밀었어요. 장모님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열어보세요. 남편이 하얀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큰 기대 없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저 역시도 기껏해야 용돈 몇 푼 들었겠구나 생각했는데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뭘 받길래 그러나 싶어 엄마가 들고 있는 종이를 빼서 확인했더니 부동산 등기가 한 통 들어있었고 낯익은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빠가 사업 실패로 날렸던 저희 네 식구가 살던 2층 집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새로 경매낙찰 받았던 집주인이 얼마 전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시세보다 조금 깎아서 살 수 있었는데 장모님 마음에 드세요? 저는 남편이 하는 설명을 듣고 무슨 상황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주소를 확인하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사시던 집이 경매 넘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이 집은 꼭 제가 찾아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내랑 처형이 어릴 때부터 살던 추억이 많은 집이라면서요. 그동안 짠돌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그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난 뒤로 항상 기죽어 있던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지금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집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마당 한켠에 언니와 제가 같이 심어놓았던 나무가 그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짠돌이 남편이 준비한 엄마의 칠순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너무나도 큰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예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절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소비를 보여준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진심을 오해했던 제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다시 하기는 민망하지만 제가 남편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진가를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오해하고 속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너무 염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네요. 저는 여전히 남편의 응원 속에 열심히 일을 하며 동시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 모두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 맞는 편이라 생각해서 연애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 20대 때 너무 일에만 치여 살아서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제 직장 동료가 저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면서 저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 나이도 어느덧 30을 향해 가는 중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내심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일이 좋아서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대학교 이후로 남자 만난 적이 없어서 연애를 쉰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노처녀로 혼자 늙어갈 거란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를 소개시켜준 직장 동료가 말하길 요즘 남자답지 않게 정말 순수하고 그야말로 진국인 사람이라며 자기가 결혼만 안 했어도 본인이 직접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소개팅 주선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근데 진짜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너랑 성격도 비슷해 보이고 둘이 만나면 완전 환상의 커플이 될 것 같다니까. 진짜 나 한 번만 믿고 만나봐. 둘이 정말 딱인 것 같아. 내가 결혼만 일찍 안 했어도 그런 남자 안 놓쳤을 거야. 이 정도로 칭찬을 하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는지 한 번은 꼭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약속을 잡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죠.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괜찮은 모습이라서 첫눈에 호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요. 재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저희는 잘 맞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도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귈 때는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좋게만 보였어요. 결혼 준비 역시도 수월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얼굴이 조금 어둡고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라 보이길래 걱정이 되어 물어보니 그냥 괜찮다며 요즘 몸이 좀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캐물었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싫다는 것보다는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것 같다면서 가능하면 결혼을 뒤로 더 미루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저한테는 미처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결혼하기에 지금 나이가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어머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저희의 결혼을 미루라 하시는 바람에 그걸 설득하느라 많이 지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저희 두 사람의 생각을 말씀드려봐도 워낙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시키려면 멀었다고 생각해. 아가씨 나이가 이제 곧 30이라 급한 건 알겠는데 조금만 더 늦추자고 설득해주면 안 될까? 아들이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로 반항할 줄은 몰랐어. 아직 두 사람 돈도 더 모아야 하고 아직 남자 나이 29이면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 결혼해서 애 아빠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 30 중반에 하면 안 될까? 30 중반이면 앞으로 5년도 넘게 남았는데 제게는 너무 가혹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듣다 보니 저도 기분이 나쁜 건 아깝긴 뭐가 아깝다는 겁니까? 저한테 물건을 싸게 넘기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아까운 걸까요? 참 좋지 않은 생각이다 싶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반대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이 흐르고 결국엔 남자친구가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폐인이 되기 직전 수준까지 가게 되니 그제서야 겨우 못 이기고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죠.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더는 반대할 수 없었나 봐요.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보통이 아니다 싶었고 30 다 되어가는 아들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부모니까 어떤 면으론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죠.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하신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둘 사이가 더욱 애틋해지고 사랑이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아마 남들 같으면 진작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까지의 과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일일이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사건도 많았거든요. 혼수 때문에도 한 번 의견 충돌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니까 예식장 하나부터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까지 시어머니가 정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직전에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심각하게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서로 안 맞고 힘든데 결혼하고 나서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다 아무르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매일 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에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긴히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중요한 이야기니까 명심하고 잘 새겨들으라면서요. 내심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는 걸까 겁이 덜컥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수입은 지금까지 내가 쭉 관리해오고 있었거든. 굳이 결혼했다고 해서 잘하고 있던 걸 그만두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너도 결혼했으니 이 집안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잖아. 안 그러니? 사실 내가 워낙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잘 불려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몇 배로 돌려줄 테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별다른 반응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여느 어머님들 같지 않다면서 주식이나 펀드, 심지어는 코인까지 두루 섭렵하시고 경제적인 감각을 완전 타고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입도 어머니가 다 알아서 관리하시고 용돈을 받아 쓰는데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때는 아직도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맡겨놓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연애 초기 때 딱 한 번 들었던 이야기고 그땐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설마 결혼까지 한 아들 수입을 계속 본인이 관리를 하시겠다고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으니 당연히 우리 두 사람 수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긴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끼리 상의도 한번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상의? 상의는 무슨 상의? 내 아들은 물을 것도 없이 찬성하는 입장이고 너만 결정하면 될 문제야. 무슨 생각할 시간씩이나 필요해? 내가 그 돈을 다 갖는다는 소리가 아니잖아. 나중에 너희들 집 살 때나 목돈 필요할 때 몇 배로 불려서 준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니? 운 좋은 줄 알아야지. 제가 어머님 말에 대답을 선뜻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자 아예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너는 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니? 안 되겠다. 너 매일 지출 내역 가계부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보내라. 내가 너 경제관념도 확인하고 신혼 초반에 아주 꽉 잡아줄게. 잊지 말고 꼭 가계부 써서 보내.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 검사 받으라 하고 싶은데 내가 많이 참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차차 너가 버는 수입도 내가 다 관리해 줄 테니까 그리 알아. 세상에 도대체 이건 또 무슨 헛소린지. 갈수록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신혼 초에 이런 일은 생각조차 못 해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어머님이 잠시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 후에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왜 자기랑 내 수입을 관리하신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쳐도 이제 결혼하고 독립했으니까 당연히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머님보다 자기가 더 이해가 안 돼.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데?
설마 진짜로 우리 수입을 다 어머님께 맡기고 나한테 가계부까지 써서 검사 받으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 놈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차분하게 말을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우리 엄마한테 경제적인 부분은 다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둘 다 아직 어리고 직장 생활하느라 재테크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 당신 주식 같은 거 공부해본 적 있어? 내가 전에도 한 번 말한 적 있지만 우리 엄마 완전히 재테크의 신이야. 믿고 맡기면 나중에 우리 집 살 때 몇 배로 불려서 주실 거니까 자기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남편은 은행에 적금 들어봐야 이자도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인데 자기 엄마한테 맡기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며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가족끼리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냐며 제 월급까지 전부 맡겨놓고 생활비랑 용돈을 받아 쓰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가계부 쓰는 거 너무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과소비를 많이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기회도 될 거고. 믿었던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혀서 더는 대꾸할 말도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재테크의 달인이며 그동안 시댁 재산을 어느 정도나 불려놓으셨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말만 이렇게 할 뿐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하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게 졸지에 제가 경제관념도 없고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더니 어쩌면 제 의견을 한번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감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제 신혼인데 이런 문제로 초반부터 감정 싸움하기도 싫었고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서 얼마 동안은 남편과 대면대면한 상태로 지냈었죠. 다들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연애할 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사귀다가 금방 헤어지거나 이혼하는 커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고 항상 연애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도 하다 보면 크게 싸울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말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자 마음을 먹었어요. 일단 이번 일은 내가 한 발 물러나고 나중에 남편과 천천히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싶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전과 똑같이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적어 보내는 일은 그야말로 곤욕이었어요. 처음엔 진짜로 검사하겠나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 가계부 다 썼냐고 빨리 보내라고 독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 게 하나하나 품목별로 따져가며 제가 뭘 어디서 샀는지 100원, 1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내야 했고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꼬치꼬치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너는 어쩜 이렇게 돈 알기를 우습게 아니? 대체 쓸데없는 지출이 왜 이렇게 많아? 널 제대로 가르치려면 10년이 걸려도 모자라겠다.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늘 제 지출의 꼬투리를 잡고 저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정말 유독 참을 수 없었던 건 저희 친정엄마 생신의 선물과 식사 비용으로 총 5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걸 가계부에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라는 돈을 적지 않고 넘어가자니 분명 어머님이 그 돈 어디에 썼냐고 난리가 날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적었는데 어머님이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너 도대체 50만 원은 뭐야? 무슨 식사 한 번 하고 생일 선물 사는데 50만 원이 났어? 집안에 잔치라도 벌렸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저도 따져 물었어요. 저희 식구랑 5명 식사하고 선물 하나 해드렸어요. 아무리 시어머님이라 해도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해명해야 돼요? 어차피 남편 버는 돈은 전부 어머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앞으로 더는 가계부 못 적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면서 대단한 날도 아니고 겨우 생일인데 대충 용돈이나 10만 원 보내면 될 것을 무슨 50만 원이나 쓰냐면서 또다시 저보고 경제 개념이 너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가 결혼해서 이 집안 식구가 됐으면 우리 집안 룰에 따라야지. 너희 부모님은 돈 관리 그렇게 하시니? 그리고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결혼했으면 내 아들이랑 공동 재산인 거고 아들 재산을 내가 관리하니까 너 돈도 결국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벌써 시애미 하는 말을 우습게 알고 가계부를 못 쓴다는 소리가 나와. 너 진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완전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논리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걸 듣고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도 이런 상황에 너무 질려버렸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진심으로 어머님이나 남편의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TV에서나 나올 법한 완전 막장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과 남편만 모르고 있지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저처럼 생각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과 대화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더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이 들었고 점점 더 부부 사이도 나빠지게 되었어요.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이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달래주는 척이라도 하더니 나중엔 팔이 점점 더 안으로 굽게 되면서 자기 엄마 편을 대놓고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지 마. 솔직히 너한테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장모님에 대해서 너처럼 이야기하면 넌 기분이 좋겠어? 아니잖아. 나도 정말 기분 나빠. 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쌍욕 퍼붓고 발로 얼굴을 차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간섭해 본 적도 없으시거든요. 자꾸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를 참고 살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저한테 원형 탈모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심해지고 몸과 마음이 이만저만 망가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과 화해도 할 겸 같이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꼭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예전 연애하던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것도 조금 풀리고 안 좋던 사이가 회복되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고 주방에 분리수거함과 쓰레기통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다 쓴 치약을 꺼내더니 이걸 끝까지 짜서 안 쓴다며 제 눈앞에 들고 흔드셨고 제 옷장까지 뒤져서 이 옷은 언제 산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인내심의 한계라 이성을 상실하고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옆에서 저처럼 같이 놀란 눈치였지만 자기 엄마 하는 짓을 말리지는 않고 그냥 멀뚱히 보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저딴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아들을 망쳐?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내 연락은 왜 안 받고 가계부는 왜 안 보내? 내가 너네 친정 가서 애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직접 따지려고 했는데 겨우 참고 이리로 온 거야. 근데 살림을 이 지경으로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우리 아들이 완전 사기 결혼 당했어. 그렇게 악을 쓰더니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백화점 쇼핑백을 확 낚아 채갔습니다. 그날 제 기초 화장품 몇 가지와 블라우스 안에 받쳐 입을 기본 티셔츠를 세일하고 있어서 2장 구입했었거든요. 근데 백화점 쇼핑백을 거꾸로 들어 탈탈 털면서 저보고 돈을 헤프게 쓴다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겁도 없이 잘도 사오는구나. 세상에 이게 다 얼마짜리야 대체. 백화점에서 산 걸 보니까 한두 푼 쓴 게 아닐 텐데. 너 이렇게 사치 부리는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했어. 내 아들 돈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야. 당장 돈 다 내놔. 제가 사온 티셔츠를 잡고 찢으려고 하다가 힘이 딸리는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자 제 화장품을 집어던지고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이런 자기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었죠. 아마도 하루 이틀 이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어머니를 힘으로 밀치며 일단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제 행동에 더 크게 화가 났는지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밀치는 제 팔을 잡더니 입으로 깨물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서 어머님을 제압하고 넘어뜨렸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달려오더니 자기 엄마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너희 엄마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진작 병원 모시고 가지 않고 뭐라고 있었냐고 따졌죠. 어머님은 자길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며 악다구니를 쓰고 저한테 달려들었고 남편이 뒤에서 시어머니를 붙들었지만 힘에서 밀리는지 질질 끌려오는 겁니다. 송간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남자라고 어떻게 믿고 살겠나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팔을 꺾어서 소파로 밀쳐냈는데 별로 힘을 주지도 않았지만 아프다고 악을 쓰며 넘어졌어요. 저 중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었고 지금도 쉬는 날에 별다른 취미 없이 운동하는 걸 좋아할 정도라서 어머님은 애초에 힘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제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심하게 맛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자기 아들 뒤로 숨더니 제 물건 가지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네 물건 가지고 썩 꺼져. 여기 공동명의라서 절반은 제 집이에요. 어머님이나 내 집에서 꺼지세요. 더 이상 대치하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을 알았는지 남편이 자기 엄마 데리고 나가버렸고 저는 저 인간들과 이제 끝을 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도 이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끝까지 노력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남편 데리고 외출도 했었고 다시 협의점을 찾아서 잘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저 대신 저희 결혼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더라고요. 집에 소란이 있어서 시끄러웠는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을 했었고 얼마 후에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 과정 역시도 어머님 때문에 순탄치 못했고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별별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얼마 전 완전히 끝내고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다시 떠올리는 것도 싫은 날들이었어요. 이혼하고 다시 친정에 들어와 평범한 일상을 살다 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생활인지 알겠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듣게 된 전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젠 시모가 예전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해졌는지 자기 아들한테 용돈도 안 주고 구내 식당에서 밥 사 먹을 돈도 주지 않고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해요. 반찬이 정말 70년대 수준이라 지나가는 동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지경이랍니다. 연봉이 6천이 넘어가는 나이 30 넘은 인간이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진짜 한심한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이 정도로 탈출한 것이 잘한 일이구나 싶었고 가만히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이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살다 보면 다 잊혀지는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